대선 후보에게 듣는다. 오늘은 여권의 가장 강력한 선두주자이자 매일 뉴스에서 빠지지 않고 있는 인물 모셨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확정 판결 나온 거 보셨죠? 네, 안타까운 마음으로 봤습니다. 네, 2017년에 같이 경선을 치렀던 그리고 대선을 치렀던 야권 후보들은 문 대통령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쭙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또 제가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이제 법원은 이제 관계가 있다라고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 유죄라고 해서 사형 집행을 했는데 진범이 나타나는 경우라든지 또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검찰 사칭 뭐 이런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 알기 자해를 하십니까? 네, 아니 뭐 사실이니까요. 네네. 네, 그건 PD가 전화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던 것이 어쨌든 저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됐는데 진실과 다른 경우도 꽤 있더라. 근데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니까 저는 그 점을 믿어주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법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이제 거기에 복종하기로 또 합의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또 그 점은 또 뭐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야권 후보들이 대통령에게 지금 공동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셨습니다. 뭐 정치적 책임이야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사실 뭐 증언도 매우 엇갈리고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그건 부당한 정치 공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대통령이 사과할 필요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근데 본인도 그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왜 자꾸 이걸 여쭙냐면요. 사실 공교롭게도 이 지사님도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피해자라면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댓글 부대가 그때 막 나섰을 때. 네. 그래서 혹시 어떤가 여쭤본 거예요. 뭐 선거에는 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표현을 하죠. 근데 그런 걸 다 법의 잣대로 재단을 하면 선거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선거에서 댓글에 대해서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념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뭐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제 지지자들한테 그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봐줘야지 말싸움에서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하거나 왜곡을 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고 다만 우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주장하고 또 허위 사실을 반박하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되겠죠. 네, 지지율과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호남하고 2030 여성그룹에서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참 많이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뭐 평가받는 입장에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평가하시는지를 말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지율이란 바람 같은 것이어서 올랐다가 내렸다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예. 제 지지율이 그쪽으로 옮겨가기보다는 지지율이 회복되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좀 붙는다고나 할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본선에서의 승리 가능성을 높여주는 매우 좋은 일이고 또 한편 이제 저희 입장에서도 저나 아니면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또 선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좀 경계심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이제 경각심을 가지고 좀 이렇게 총력을 다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나온 것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쏠리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래도 여기서 이 경선에서 이겨야 이제 뭐 야당하고도 같이 싸움이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지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뭐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원래 뭐 사이다 발언도 그래서 좀 돌아오신 네. 거잖아요. 뭐 사이다 발언이라기보다는 사이다 행보라고 해주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라고 하는 현직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우리 진영 전체가 이제 정권을 재창출해서 지금 해왔던 이 성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본선 가능성이 좀 이렇게 떨어지는 위험한 방식으로 제가 이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위험해지더라도 우리 전체 민주당 진영이 이길 수 있도록 제가 많이 좀 손해라도 봐줘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예비 경선 단계에서 사실은 좀 도를 넘는 네거티브들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제가 다 반격하지도 이제 않고
견디자, 내가 손해를 보자 이랬던 게 저는 나름은 유효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마 우리 국민들 중에 일부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저 평소하고 다르게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때 그게 손해를 약간 많이 봤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요즘 이낙연 전 대표의 그 공세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시고 더 세게도 나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네거티브라고 하는 거를 우리 동료들끼리 하면 좀 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경험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가능하면 공격하는 것조차도 제가 견뎌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의외로 좀 상처가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반격은 하자. 뭐 해명을 넘어서서 반격은 하자. 지금 요 정도 하고 있는 거죠. 아. 뭐 저희가 뭐 먼저 나서서 네거티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오는 거에 대해서 아닌 거는 얘기를 하더라도 말이죠. 왜곡된 거는 바로 잡고. 네. 자, 이제 대권 후보시니까 네.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폭등에 대해서 대대적인 신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네. 잘 안 돼요. 서울 태릉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이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이 소위 이제 집단민원,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거에 해당이 될 수 있는데요. 근데 대개는 이제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다만 그게 이제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적절히 이제 제어하고 또 오해에 기한 것이거나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하고 제가 그 경기도에 그 정말 정부 수립 이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계곡을 정비하는 것처럼 시간을 두고 설득하면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합리적인 결론이 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럼 태릉이나 과천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 저는 설득하고 예를 들면 그게 그 주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의 내용이 뭔지를 봐서 왜안 합리적인 거 되는지. 받아들이고 불합리한 것은 설득하고 계속 부당한 주장을 하면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해서 모두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죠. 그리고 지사님은 실거주라면 1가구 네, 2주택도 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네. 그런데 청와대나 정부 고위 관료들은 2주택의 경우 다 이제 하나씩 팔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저도 경기도 고위공직자들은 실거주 1주택 외에 추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승진을 안 시키고 예, 뭐 예. 심지어 어떤 공무원은 숨기고 승진을 했길래 제가 지금 승진 취소하고 징계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언론에 드린 말씀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또 가격을 이제 누르기 위한 정책을 주로 하고 있어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은 가급적이면 인정해 줘야 된다. 아니면 풍선 효과가 자꾸 생기나니까요. 두 번째는 1가구 1주택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실거주용이냐 아니냐가 더 중심이 돼야 된다. 예를 들면 투기용으로 자기가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사놓는다 하는 경우하고 아니면 제가 서울에 사는데 저기 이제 그 무주 이런 데다가 우리 어머님이 살고 계셔서 그 농가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다든지 요새는 5촌 2도라 그래서 5도 2촌이라 그래서 5일은 도시에 살고 이틀은 이제 촌에 가서 사는 이게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뭐 대도시가 아닌 지역의 군 단위의 농가주택이라든지 전원주택 소규모로 가지고 있는 거는 실제 주거용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는 투기용 1주택보다는 더 보호할 가치가 있다라는 그런 예를 하나 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실거주용도 물론 뭐 좋은 말씀이시기는 한데 사실 전세를 끼고 집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그래야 전세가 또 생기고 네, 그 전세로 인해서 또 다른 집도 마련할 수 있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순환도 있는데요. 그 뭐 일리 있는 말씀이신데요. 지금 문제는 세를 끼고 투자용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집을 못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요는 원래 집은 사는 곳이지 거래해서 돈 버는 도구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거용을 더 보호해주고 투자 투기용은 부담을 늘리자 그런 입장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세를 그럼 투기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세를 끌어와야 된다. 이거는 왜냐면 전세는 필요하거든요. 주택 보급률은 높은데 실제 주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이 아닌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를 놓지 않습니까?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실주거용으로 보유한 경우를 더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런 취지죠. 대출 규제 완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LTV를 90%까지 해줘야 된다고까지 했었거든요. 뭐 그거는 모두를 그렇게 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뭐 생애 첫 구입
자에 대해서 뭐 이런 아주 제한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제일 큰 이제 요소가 부동산 불로소득 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불로소득 투기를 막는 방법은 사실은 이제 거래 제한 제도라든지 금융 혜택이라든지 조세 부담 이런 제도들을 조정해서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데 부담이 없고 그냥 투자 투기용으로 돈 벌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는 부담이 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 제한을 LTV를 풀거나 이럴 때 실제 주거용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많이 풀어주고 대신에 이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과다 공급으로 집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 이상을 다주택 또는 투기 투자용 그 주택에 대해서 더 부담을 해주면 총량으로는 똑같거나 더 부담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주거용은 보호하고 이제 다주택 투기용은 이제 좀 부담을 늘리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 지사님이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나왔습니다. 고마운 일입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심각한 게 청년 일자리잖아요. 네. 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실 건가요? 지금처럼 뭐 공무원을 증원하실 것인지. 네. 뭐 그런 건 방법이 못 되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저성장이라고 하는 게 문제고 그게 줄기라면 그 중에서 가지의 끝에 달린 나뭇잎 같은 게 청년 세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늘지 않는 것 때문에 청년 세대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성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장을 회복해야 일자리 총량이 늘어나고 네. 또 한 성장. 가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월급을 올려주고 싶으면 올려줄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간의 갑을 관계를 조정해서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가 되게 하는 게 진짜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기업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서민들은 뭐 이 지사님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업 쪽에서는 이 지사님이 사실 반기업적인 생각을 갖고 네, 계시다는 네.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이거는 어떻게 타개할 생각이신지요? 그게 이제 오해죠. 그 매일경제에서 제가 도지사 취임한 후에 직후에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중소기업 임원 50명, 대기업 임원 50명 조사를 했더니 가장 친기업적인 광역단체장이 제가 압도적인 1위를 했습니다. 한번 뒤져보시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노동을 중시하다 보니까 제가 노동자 출신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 편 아닐까. 즉 반기업 아닐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시장 속에서 기업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게 역할입니다. 반기업적인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진짜 그렇다면 그거는 정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좀 네, 궁금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아니면 바꿀 생각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탈원전 정책은 원전을 아예 지금 없애자는 게 아니고 신설하지는 말고 기간이 지난 거 폐쇄하고 현재 가동 중인 거 지어진 것들은 가동 기간까지 사용하되 신재생 에너지로 그 사이에 최대한 전환하자. 전환 자체가 일자리도 만들지만 사실 전 세계가 지금 에너지 대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수출이 막힙니다. 네. 우리 산업 경제에 위기가 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은 신재생 에너지로 대전환을 신속하게 이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점차 원전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시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게 의외로 생각과는 다르게 위험도도 높고 위험을 비용으로 계산하고 정말 그 만 년씩이나 가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고려하면 사실은 더 비싸요. 지금 우리가 비용을 적긴 하지만 후손들이 너무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없애지 말고 점차적으로 점차, 네. 없애가야 된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신경전이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이 전 대표보다 내가 대통령이 돼야 하는 이유. 여기서 시청자께 딱 말씀을 네. 드린다면 사실 정치인은 일을 하는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받죠.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요. 공약을 잘 지켜야 되고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잘해야죠. 세 번째는 주어진 권한으로 사적인 남용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점에서 저는 공약 이행은 정말 95% 이상을 계속 하고 있어서 과거에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미래에도 잘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 점 하나 하고 저는 시장과 도지사를 하면서 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남들이
못한 그 이상의 성과를 실제로 내서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했다 이 말씀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모든 분들이 저한테 왜 그 가족들한테 욕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발단은 저희 가족들 중에 그분이 시정에 관여를 하고 이제 그 친인척이 이권에 개입하고 이런 게 보여서 그걸 막다가 충돌이 발생한 겁니다. 그 덕에 저는 친인척 비리나 측근 비리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 지금 적은 고난을 가지고 일을 하시던 사람들이 그 속에서도 부정부패나 친인척 측근 비리가 있었다면 더 큰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역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점에서는 매우 자유롭다. 그래서 실력, 신뢰, 청렴 이 측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말 우리 국민이 함께 사는 도전할 수 있는 희망 있는 세상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고의 성사를 곁들여서 검증된 후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스튜디오에 출연합니다. MBN 종합뉴스 대선 주자 릴레이 인터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